존 듀이의 책 민주주의와 교육은요, 우리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부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교육이라는 것의 진짜 본질이 대체 뭔지, 그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깊이 있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진짜 교육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학교일까요? 아니면 집? 뒤에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먼저 교육이 일어나는 바로 그 환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듀이가 말하는 그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공동체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듀이는 이 공동체가 대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듀이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거나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뒤에는 기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여기 슬라이드 왼쪽처럼요. 기계의 부품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완벽하게 협력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공동체라고 부르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부품들 사이에는 공유된 목적의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톱니바퀴는 자기가 왜 돌아가는지, 내 옆에 있는 부품이 뭘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기계 부품처럼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듀이는 딱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알고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목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표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3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접착제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내 행동을 조절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정보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이 없으면 진정한 공동체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듀이가 말하는 같은 마음 상태, 영어로는 like-mindedness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사물이나 행동에 같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사냥을 하다가 동료가 획 하고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라는 약속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핵심을 정확히 찌르죠. 방금 말한 그런 공유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냥 각자 평행선을 달리는 것일 뿐이지 진짜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밧줄을 당기니까 나도 그냥 이유도 모르고 당기는 것.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동시에 행동하는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공동체는 공유된 의미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공동체가 가진 가장 강력하면서도 잘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우리를 형성하는 교육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듀이는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직접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그 사람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바로 그 환경을 조절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 교육은 지식을 머릿속에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환경을 설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듀이가 말하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모든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활동과 촘촘하게 엮여 있는 공간이죠. 내가 뭘 하는지,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는지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 칭찬과 비난에 따라서 끊임없이 조절되는 세상.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사회적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사회적 환경은 이렇게 미묘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칭찬이나 비난,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요구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물건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빚어내는 조각칼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환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를 어떤 활동에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시키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강화시키고 목적의식을 심어줍니다. 결국 환경은 우리에게 특정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듀이는 아주 명확한 예를 드는데요. 음악과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는 굳이 정식으로 음악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집에는 늘 음악이 흐르고 가족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에 푹 빠져 있겠죠. 이런 참여를 통해서 아이의 음악적인 잠재력은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고 구체적인 형태로 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듀이는 바로 이것.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교육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받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교육을 받는다 해도 결국 이 거대한 뿌리 위에 서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주는 모든 영향이 다 교육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는 모든 걸 다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듀이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바로 훈련과 교육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아주 간단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어서 다시는 만지지 않게 되었다고 한번 쳐봐요. 자, 아이의 행동이 분명히 바뀌었죠. 그럼 이건 교육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훈련일까요? 듀이의 관점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듀이는 이 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훈련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꿔요. 뜨거운 걸 피하는 조건 반사처럼 생각 없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반면에 교육은 사람의 내면, 즉 생각과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왜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 활동의 진정한 파트너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훈련된 말의 예는 이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줘요. 말은 특정 행동을 하면 먹이나 편안함 같은 보상을 얻으니까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말은 그 행동이 경주에서 이기거나 밭을 가는 것 같은 더 큰 사회적인 목적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말은 그냥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사용될 뿐이지 그 활동의 파트너가 아닌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짜 교육은 개인이 그 활동의 목표와 의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파트너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듀이는 말합니다. 그 활동의 성공이 마치 나의 성공처럼 기쁘고 실패가 나의 실패처럼 아플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교육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환경이 이렇게 강력하고 모든 걸 아우르는 교육자라면 우리는 왜 굳이 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냥 삶 속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복잡성의 문제, 그리고 지식의 본질이 변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주 단순한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사냥하고 농사짓고 또 의식을 치르는 걸 직접 보고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공동체의 모든 지식과 기술, 가치를 다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 법률, 반도체 설계, 어른들이 하는 일은 아이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의미도 너무나 멀리 있죠. 게다가 대부분의 지식은 책이나 컴퓨터 안에 있는 추상적인 기호가 되어버렸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의 지식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인류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기관, 그것이 바로 학교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냥 우연한 학습만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지식과 가치를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연적인 해결책은 동시에 아주 심각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육이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하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학습을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뚝 떼어냄으로써 학교는 지식을 추상적이고 단절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을 안게 된 거예요. 삶 속에서 배운 지식은 당장 써먹어야 하니까 생명력이 넘치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 그냥 잊히는 그런 죽은 지식이 되기 쉽다는 거죠. 뒤에는 아주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삶의 경험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자기 분야의 기술만 잘하는 사회와는 단절된 이기적인 전문가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정말 무서운 지적입니다. 바로 이 긴장 관계가 듀이가 이 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교육의 중심 과제를 만들어냅니다. 학교라는 제도는 꼭 필요한데 그 제도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는 이 딜레마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체계적인 교육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현실 세계 경험이 주는 그 생생한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기질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2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될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듀이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이 왜 사회에 꼭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한마디로 교육이 없으면 사회가 그 명맥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 그 두 번째 여정을 떠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더 안쪽으로 던져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교육이 필수적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움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배움의 시작점이자 최종 목표인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조건을 따져볼 거고요. 그 성장이 경험과 사고라는 두 바퀴를 통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파고들 거고요. 이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활동, 일과 놀이를 한번 재해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단단한 기준으로까지 확장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듀이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듀이가 볼 때 우리가 교육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교육을 언젠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나중에 좋은 직업 얻으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고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듀이는 그게 교육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리허설이 아니에요. 교육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곧 성장한다는 뜻이고, 성장한다는 건 곧 배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삶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 정말 듀이 교육 철학의 핵심을 꿰뚫는 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교육의 결과를 뭘로 평가하죠? 성적, 합격증, 연봉 이런 외부적인 걸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듀이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장의 목표가 뭘까요? 키가 크는 목표는 더 크는 거고 근육이 성장하는 목표는 근육이 더 성장하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육의 유일한 목표는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즉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태도를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교육의 진짜 결과물은 계속 성장하는 능력 그 자체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끝도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듀이는 그 비밀을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인 가소성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가소성이라는 건 그냥 찰흙처럼 말랑말랑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내 안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바뀐 힘으로 다시 주변 환경을 내 뜻대로 바꿔나가는 능력. 이게 바로 가소성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배우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놀라운 능력 덕분에 인간은 정해진 본능대로만 사는 동물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무한히 성장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가소성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습관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보통 습관이라고 하면 뭐 별 생각 없이 맨말 하는 거, 기계적인 반복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듀이가 말하는 좋은 습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경험과 배움이 내 몸에 딱 배어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실행 능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악보도 안 보고 현란하게 연주하는 거요. 그게 생각 없이 손가락만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죠. 수많은 연습으로 만들어진 고도의 습관 덕분에 오히려 악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서 음악 자체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습관을 통한 적극적 통제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가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육이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의 힘, 즉 가소성을 키워주기는커녕 그냥 정해진 틀에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고만 한다면, 즉 수능만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듀이는 그게 바로 성장을 죽이는 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새로운 걸 봐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요.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변화는 귀찮고 두려운 게 됩니다. 불확실한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전한 길만 찾게 되죠. 남들과 똑같아지는 게 목표가 되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재능은 오히려 억압당합니다. 결국 이런 교육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아이들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멈춰버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냥 겪기만 하면 다 배우는 걸까요? 모든 경험이 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까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걸까요? 뒤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떻게 우리는 의미 있는 배움, 뒤의 말로 교육적인 경험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학습이 일어날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맨날 운전해도 운전 실력이 제자리인 사람도 있고, 책을 수백 권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험의 양이 배움의 깊이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평범한 경험을 진짜 배움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열쇠는 과연 뭘까요? 듀이는 진짜 교육적인 경험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는 것, 즉 능동적인 시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시도의 결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 것, 즉 수동적인 겪음입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아이가 호기심에 불꽃에 손을 대보는 건 시도죠. 그 결과 화상을 입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배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가 내가 손을 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고 자기가 한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 즉 인과관계를 깨닫는 순간, 바로 이 둘을 연결시키는 그 순간에 비로소 경험이 배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만들어내는 정신활동을 듀이는 바로 사고라고 부른 겁니다. 듀이는 이 사고라는 과정이 그냥 번개처럼 머릿속에 번쩍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아주 체계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이걸 반성적 사고라고 불렀는데요. 한번 보세요. 모든 생각은 이거 뭐지? 하는 어떤 문제 상황, 즉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정확히 뭐야? 하고 문제를 정의해야죠.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해결책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는 이 방법을 쓰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이게 합리적 정교화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좋아,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직접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과정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듀이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이 과학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듀이한테 사고라는 건요,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머릿속으로 뜬구름 잡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치 탐정처럼 내가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지? 내 어떤 행동이 이 결과를 낳았을까? 하면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애쓰는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생각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행동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역동적인 활동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는지 그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교과목 지식들은
도대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생각의 재료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인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보기 좋게 논리적으로 쫙 정리해 놓은 지식 체계를 학생들 머릿속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세계는 그런 추상적인 논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이들의 세계는 친구가 나한테 왜 화났지? 이 게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심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전문가의 지식은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잘 익은 열매 같은 거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직 소화하기 힘든 낯선 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아이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전문가의 논리적인 지식의 세계로 나아가야지 그 순서를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육 내용에 대한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완성된 지식이나 생각을 학생들 머리에 우겨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마주하고 여러 사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재료를 마련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생각의 불꽃은 책상 위에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현실 세계와 만날 때만 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학교가 학생들의 진짜 삶과 경험은 깡그리 무시하고 교과서 속 지식만 막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식은 듀이의 말대로 죽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지식은 시험 볼 때만 잠깐 소용있고 시험 끝나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죠. 일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더 심각한 건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통째로 외우는 데 익숙해지면서 생각하는 힘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정직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온갖 편법을 쓰는 것처럼 배운 것과 실제 삶이 따로 노는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삶과 분리된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머릿속 장식품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위의 이런 생각들을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바로 일과 놀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일이랑 놀이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놀이는 재밌고 일은 힘들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듀이는 이 당연해 보이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일과 놀이를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거든요. 주의에 따르면요. 일과 놀이의 차이는 그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놀이는요. 그 활동을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게 바로 목적인 상태예요. 아이가 레고를 조립하는 건 완성해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립하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죠. 반면에 일은 미래의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두고 현재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상태입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건 밭 가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라기보다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거라는 미래의 결과를 보고하는 행동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선 위에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아주 가까우면 놀이가 되고 그 거리가 멀어지면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기 싫은 일, 고역은 대체 뭘까요? 듀이는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이 끔찍한 고역이 되는 순간은 그 일의 목적이 일하는 사람 자신과 완전히 분리될 때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냥 돈 때문에 혹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때 그 일은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고통이 됩니다. 내 생각이나 창의력이 끼어들 틈도 없이 내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느껴질 때 일은 모든 의미와 즐거움을 잃고 그냥 버텨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이 곧 개인의 성장이고 그 성장은 의미 있는 경험과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듀이 철학과 함께하는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전체의 문제, 특히 듀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딱 만나게 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듀이는 여기서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아닌지를 그냥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 학교, 가족, 심지어는 범죄 조직 같은 아주 작은 집단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듀이가 제시하는 기준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척도면 충분하다고 봤어요. 첫 번째 기준은 내부를 보는 겁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 것들을 함께 관심 갖고 공유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소수의 귀족만 좋은 문화를 즐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되는 사회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예술이든 학문이든 정치든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외부를 보는 거예요. 그 사회가 다른 사회와 얼마나 자유롭고 활발하게 교류하느냐는 거죠.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배척하고 우리끼리만 살려는 폐쇄적인 사회보다는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열린 사회가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합쳐보면 어떤 사회가 나쁜 사회인지 명확해집니다. 바로 안으로든 밖으로든 장벽을 세우는 사회입니다. 사회 안에서는 계급이나 인종, 성별 같은 걸로 벽을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소통하지 못하게 막고 밖으로는 국경이나 이념의 벽을 높이 세워서 다른 세상과 교류하지 않으려는 사회 말이죠. 이런 사회는 결국 고립되고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들만의 이익만 챙기다가 성장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듀이에게 민주주의란 단순히 선거제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종류의 장벽을 허물어서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려는 삶의 태도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끝없는 성장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가 모든 장벽이 무너진 민주적인 공동체라면 이 둘을 이어줄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어떤 교육이, 어떤 학교가, 어떤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편견과 이기심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이 아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뒤의 대답은 저희 3부작의 마지막 편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께 던져봤었죠. 1부와 2부에서는 교육이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경험을 계속해서 새롭게 구성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점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마치 아이가 온몸으로 세상을 탐색하듯이 우리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교육이 정말로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성장의 과정이라면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종 이렇게나 날카롭게 분열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존 듀이가 이 책의 마지막 장들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것처럼 배움은 학교에서만 하는 거고 삶은 학교 밖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 즉 이론과 손으로 직접 하는 실천을 나누고 또 정신적인 활동과 육체적인 활동에 서로 다른 가치를 매기기도 하죠. 심지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하고 정말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듀이는요, 이 모든 분열들이 결코 자연스럽거나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특정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만들어낸 말하자면 인위적인 장벽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교육은 바로 이 모든 거짓된 이분법들을 허물고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책의 마지막 여정, 그 통합을 향한 듀이의 생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탐구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뿌리 깊은 분열 중 하나죠. 바로 교양교육과 실용교육 사이의 가상적인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인간의 정신을 고상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다른 한쪽은 현실 세계에서 쓸모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하죠. 이 둘은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육을 이런 이분법적인 틀로 보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교양은 내면을 가꾸는 고상한 활동으로 주로 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난 소수의 유한계급, 그러니까 한가로운 계급을 위한 거라고 여겨졌죠. 반면에 유용성, 즉 실용적인 것은 외부 세계의 직접적인 결과를 낳는 기술적인 활동으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다수의 노동계급을 위한 거라고 무시당했고요. 한쪽은 정신과 지성의 영역, 다른 한쪽은 물질과 육체의 영역으로 딱 나뉘는 겁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시를 읽고 철학을 논하는 건 고귀한 일이지만 기계를 고치고 농사를 짓는 건 좀 천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듀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데요. 내면을 가꾼다는 생각이 왜 사회적 분열의 징표라는 걸까요?
듀이에 따르면요, 여기서 말하는 내면이라는 건 사실상 사회적으로 고립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상태를 그냥 아름답게 포장한 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땀 흘려 이룩한 물질적인 토대 위에서 그들과의 연결고리는 끊어낸 채 자기만의 정신세계에 몰두하는 게 과연 진정한 인격의 완성일까요? 듀이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계급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면을 가꿀 특권을 누리고 다른 계급은 그저 외적인 생산활동에만 매달리도록 강요하는 그런 분열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듀이가 생각하는 진짜 교양은 뭘까요? 그는 교양, 즉 컬처라는 단어의 어원, 경작하다, cultivate에 주목합니다. 교양이 한 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끊임없이 경작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핵심은 바로 타인과 경험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의 삶 속으로 받아들여서 내 세계를 넓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듀이가 말하는 진정한 교양입니다. 홍자만의 골방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활발한 사회적 소통 속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교양과 유용성의 거짓된 분열이 무너집니다. 듀이는 우리가 실용적이라고 부르는 활동들 속에 사실은 엄청나게 풍부한 교양적 요소들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명의 목수가 단순히 망치질하는 법만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다루는 나무의 생태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가구 디자인의 역사를 알며 자신의 노동이 건축과 주거 문화에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성찰할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의 일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과학이자 역사이며 사회학이 되는, 즉 교양의 강력한 원천이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단순히 코드를 짜는 걸 넘어서 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데이터 윤리를 고민할 때 그의 일은 인문학적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유용한 활동은 그 지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탐구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교양과 유용성의 진정한 통합입니다. 자, 교양과 유용성의 문제가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논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 즉 노동과 여가의 분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둘의 관계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거짓된 대립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노동과 여가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활동으로 인식됐어요. 노동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되고 달갑지 않은 활동이었죠. 즉,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여가는 그런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민이 그 활동 자체를 즐기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는 생존을 위해 노동하고 자유시민은 폴리스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철학을 탐구하는 여가를 누렸던 걸 생각해 보시면 쉽죠. 이런 구분 때문에 노동은 본질적으로 예속적이고 여가는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듀이는 이런 날카로운 대립이 인간 활동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일이 생존을 위한 고역이 되고 소수의 특권층에게는 여가가 의미 없는 시간 낭비나 과시적인 소비가 되어버린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산업혁명 이후 공장 시스템은 노동을 창의성과 자율성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적인 반복 활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이 당연히 고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들은 노동으로부터의 도피로서의 여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여가, 즉 놀이는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자극적인 오락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듀이는 이렇게 노동과 여가가 서로를 병들게 하는 악순환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 문장은 일과 고된 노동, 레이버의 차이를 심리적인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차이는 활동의 내용이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즉 결과와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은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결과, 즉 목적이 활동 과정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상태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붓질 하나하나가 완성될 그림의 일부이고 그 과정 자체가 목적과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월급이나 퇴근처럼 활동의 외부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 활동은 내재적인 의미를 잃고 그저 견뎌내야 하는
제약된 노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듀이는 놀이와 일이 서로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놀이는 활동의 결과가 과정과 거의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상태예요. 아이가 블록을 쌓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 쌓는 행위 자체가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이가 멋진 성을 만들어야지 라는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갖게 되면 이 활동은 일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현재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절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성을 만드는 과정 전체가 아이의 흥미와 목적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죠. 이처럼 놀이는 목적의식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시작되는 그런 단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교육이란 바로 이 놀이의 정신을 일 속에서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 교양과 유용성, 그리고 노동과 여가의 통합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는데요. 이제 우리는 드디어 교육 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명, 보케이션, 즉 보케이션의 개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듀이가 말하는 소명, 즉 보케이션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 잡이나 성공하기 위한 경력, 캐리어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한 개인의 고유한 재능과 흥미가 사회의 필요와 만나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지점을 뜻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그 활동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기여할 때 그 일은 비로소 소명이 되는 거죠. 즉, 소명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가 하나로 합쳐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이 비유는 소명이 교육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의 진정한 목적의식, 즉 소명의식을 가질 때 그 활동과 관련된 지식들은 더 이상 억지로 외워야 하는 파편적인 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이 주변에 쇳가루를 끌어모으듯이 소명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찾아서 배우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식은 실제 활동 속에서 계속 사용되고 검증되기 때문에 쉽게 잊히지 않는 단단한 접착제처럼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이 삶과 통합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소명의 관점에서 볼 때 듀이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편협한 직업 교육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기계적인 기술만을 가르치는 교육은 학생을 특정 산업에 필요한 효율적인 노동자로 만들지는 몰라도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즉 행위에만 집중하고 왜 하는가, 즉 삶에 대한 성찰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노동자를 생각 없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듀이가 생각하는 진정한 직업교육, 그러니까 소명을 길러주는 교육은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요? 그건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는 폭넓은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사를 양성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의 과학적 원리,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사, 그리고 자동차가 환경과 도시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 심지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까지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만 개인은 자신의 일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유능한 노동자이자 동시에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양과 유용성, 노동과 여가, 삶과 행위, 이 모든 분열들은요, 사실 하나의 더 근본적인 착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개인과 사회가 서로 대립하는 별개의 실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찾는다거나 개성을 실현한다는 말을 사회의 요구와 압력에 맞서는 개념으로 생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듀이는 이게 완전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성장하죠.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심지어 우리의 감정 표현까지도 전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운 겁니다. 그 유명한 로빈슨 크루소조차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문명사회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덕분이었지 그가 무슨 초능력을 타고나서가 아니었거든요. 즉, 우리는 사회 없이는 온전한 개인이 될 수 없고요. 개인의 성장이란 곧 더 풍부하고 넓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과 사회가 분리될 수 없다면 좋은 사회란 대체 어떤 사회일까요? 듀이는 이 인용문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좋은 사회란 사람들 사이에 경험의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을 장려하는 사회라는 거죠. 반대로 나쁜 사회는 그 소통을 가로막는 온갖 장벽들을 세우는 사회고요. 그 장벽이라는 건 계급, 인종, 성별, 국적 같은 사회적 장벽일 수도 있고 전문가 집단의 폐쇄성이나 특정 이데올로기 같은 지적인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사회의 건강함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건 모든 사람을 똑같은 틀에 맞춰 찍어내는 획일적인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각 개인이 가진 고유한 재능과 관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기꺼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고 첼로는 첼로의 소리를 내지만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며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 교육은 바로 이 조화로운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듀이와 함께 우리 사회와 교육에 깊이 뿌리내린 수많은 분열들을 해부하고 그 통합의 길을 모색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마지막 지점에서 듀이는 철학의 역할을 소환합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나 고대 현자들이 남긴 어려운 말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듀이에게 철학은 그런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그에게 철학이란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깊은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적인 도구입니다. 과학의 발전, 산업구조의 변화, 민주주의의 확산처럼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기존의 가치관과 새로운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죠. 바로 이때 철학은 이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포괄적인 교육 이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 이론으로서의 철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듀이는 3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민주주의 인용처럼 우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변화들 속에 담긴 긍정적인 가능성과 이상을 종합해서 포착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과 종합을 바탕으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능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학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듀이가 제기했던 문제들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식과 삶, 일과 여가,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수많은 분열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의 일이란 무엇인지,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교육을 꿈꿨던 듀이의 비전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일 겁니다. 이 책을 덮으며 우리 각자의 삶과 교육 현장에서 이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